자,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29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자,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은 첫째, 실손보상의 원칙이 있고, 두 번째 실손보상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자 대위 원칙, 세 번째,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 원칙, 원칙이 있고, 네 번째, 그 다음에 최대 선의 원칙. 최대 선의 원칙. 아이고, 이게 좀 원칙. 요렇게 4개가 있거든요. 네, 여기 여러분들 이거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있잖아요. 요거 다 중요해요. 실손보상 원칙, 보험계약자 대위 원칙, 피보험이익 원칙, 최대 선의 원칙 다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거 실손보상 원칙, 보험자 대위 원칙, 피보험이익 원칙은 아주 중요해요. 이게 요거는 시험에 나오기도 되게 좋아요. 이쪽에 있는데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 요거 잘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요거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건 아니고 실손보상의 원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 다음에 보험자 대위 원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피보험이익 원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요런 거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좋아요. 나올 확률도 많고. 그래서 요 3개는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 답안지 한 장으로 답안지 하나 쓸 수 있는 분량 만들라고 다 외워가지고 다 쓸 수 있어야 돼. 문제 나오면은. 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이거 뭐 간략하니 다 설명하도록 해드릴게요. 첫째, 실손보상의 원칙. 자, 첫째, 실손보상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은 많이 했어요. 보험이 적극적으로 이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손실 본 것만큼은 만 준다. 이게 실손보상의 원칙이에요. 뭐 별거 없어요. 이거 실손보상의 원칙인데,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실손보상의 원칙에 왜 실손보상 원칙으로 하느냐? 자, 1번 원상의 보험은 적극적이 아니라 원상회복이 목적이 원상회복. 원상회복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실손보상 원칙으로 왜 그러냐면 도덕적 이태를 감소시키려고 그래요. 도덕적 이태를 감소시키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험에 가입했으면 내가 이렇게 딱 그 건물이 하나 있고 화재보험에 가입했어요. 화재보험에서 1억짜리다. 그러면 최대한 주면 1억만 딱 줘야지. 요렇게 실제 손해난 거, 여기 5천만 원 했지 손해났다. 그러면 5천만 원만 딱 주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원상을 5천만 원 손해봤으면 손해 본 것만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만큼만 딱 주어야 도덕적 이태를 감소시키거든요. 의도적으로 보험 가지고 내가 이게 건물에 있는데 내가 이거 손해 본 것만 보상을 받는데 이거 뭐 어거지로 부숴갖고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부서진 거 수리해 놓으면은 더 보기만 나쁘고 더 저기 하니까 요거 도덕적 이태를 감소시키거든요. 내가 막 손해를 더 키우려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려고 실손보상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 실손보상의 원칙의 예외. 요것도 이렇게 같이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손보상 원칙 예외가 있는데 1번 기평가계약.
기평가배. 기평가배의 실손보상의 원칙이 얘거든요. 이거는 실손을 보상이 아니라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이에요. 약정한 금액을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평가를 해놓냐면은, 사고 났을 때 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것들은 미리서 사전에 이렇게 정해놓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 주겠다, 사고 나면은. 쉽게 얘기하면, 사고 발생했을 때, 뭐, 1000만원 주겠다. 이게 좀 약간 정액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요거. 요거를 기평가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인삼, 해가림 시설도 이게 기평가 보험이거든요, 일종의. 그 다음에 가축에서 우량 검정조소나 가축에서 유량 검정젖소, 이 유량 검정젖소, 젖소가 풍부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기평가, 협정보험가 계약이라 했잖아요. 가축에서 협정보험가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기평가 보험이거든요. 종돈, 그 다음에 이유자돈, 포인돈, 자돈, 대주 중에서 자돈, 요런 것들, 그 다음에 기타 가금, 요런 것들도 다 기평가 보험이거든요. 기평가 보험은, 그러니까 사고 시점에 평가가 용이하지 않아서 미리서 사전에 평가를 하는 것을 기평가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대체 비용보험. 그러니까 실손보상 원칙에 예외에 요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대체 비용보험이라고 해놓는데, 대체 비용보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 시가평가로 다 하게 돼 있어요. 시가평가. 이렇게 건물이 하나 이렇게 딱 있어요. 이게 1억짜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을 때 보상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제조달가액에다가, 이걸 새 걸로 1- 감가율을 공제하고, 요렇게 평가하는 것을 이게 시가라고 하는데, 시가로 평가를 해요. 시가로 평가를 해서 다 주게 되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왜냐면 건물이라는 게 어떻게 지은 지 한 5년 6년 됐어요. 그럼 감가가 됐으니까 이게 그 건물 가격이 그 감가를 공제하고 줘야 되거든요. 그것만 주거든요. 근데 대체 비용법이란 게 뭐냐면은 제조달가액으로 감가상각 안 하는 걸 주나 제조달가액으로 주는 걸 갖다 대체 비용법이라고 그래요. 용어를 우리가 이 과목 배우다 보면은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하다 보면 제조달가액 새 걸로 그 당시 시점에 똑같은 걸 갖다 새 걸로 계산해서 주는 걸 새 걸로 복원하는데 그 계산해서 준 걸 갖다가 대체 비용보험이라고 그래. 이건 대체 비용보험은 우리가 많이 용어 이제 한 번씩 해봤던 제조달가액으로 준다는 거. 제조달가 주는 거 비가림 시설 제조달가액으로 하잖아요. 비가림 시설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대체 비용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그 다음에 생명보험. 이것도 생명보험도 하나 나왔는데, 생명보험은 정액이거든요. 정액. 사고 났을 때게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 1억. 죽었을 때 1억 주겠다. 1억 딱 정해져 있거든요. 딱 정해진 거. 약간 생명보험도 기평가보험은 똑같은 거죠. 위쪽에 있는데. 자, 요런 거에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다. 요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중에서 실손보상 원칙에 대해 서술하시고, 실손보상의 원칙, 실손보상 정의 써주고, 실손보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실손보상의 원칙을 하는 목적이 뭐다. 목적 써주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써줄 때에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첫째, 실손보상의 원칙에 대해 서술하시면 실손보상 원칙의 정의. 두 번째, 실손보상 목적. 세 번째, 실손보상 예외. 예외 해갖고 1번
요거 기평가보험, 기평가보험, 두 번째 대체비용보험, 세 번째 생명보험, 요렇게 써주면 돼요. 이거 한 장 물량으로 딱 요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자, 실손보상 요렇게 하시고, 자, 실손보상의 원칙 이거 했고, 그 다음에 보험자 대의, 두 번째 보험자 대의. 보험자 대의라는 건 뭐냐? 보험자 대의는 내가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 잔존물 있잖아요. 잔존물을 회사가 회수해서 가져가는 것을 대의라고 그래요. 대의. 그러니까 그 보험금을 지급해서 보험은 봐요. 보험은 자, 이득금지 원칙이 있잖아요. 이득금지 원칙이 있고, 실제 손하는 거 적극적인 이득을 주려는 게 아니거든요. 이득을 주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건물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이거 내가 보험금을 주었으면은 나머지 잔존가치 있는 거 있잖아요. 잔존가치 있는 것은 잔존가치가 있으면 회사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대의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대의에 보험자 대의에는 뭐뭐 있냐, 이게 이제 보험자 대의 이런 것들이 항상 나왔을 때게 이제 이런 거 보험자 대의 나오면 첫째 정의 이렇게 써주면 돼요. 정의는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적극적인 이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잔존물 가치를 해소해 놓은 거다. 근데 그리고 보험자 대의에는 이제 그 다음에 보험자 대의 하면 1청을 쓰고, 이 보험자 대의 종류에는 여기는 그냥 번호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여러분들 번호 매기는 헷갈리니까 보험자 대의 그냥 이렇게 또 해놓죠. 보험자 대의 이렇게 하고, 1번 이게 항상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쓰면 돼요. 2번 종류에는 자, 목적물 대의가 있고, 두 번에 청구권 대의가 있어요. 대의. 자, 간단히 해드릴게요. 목적물 대의는 뭐냐면은 목적물 대의라는 것은 목적물 전부 멸실해야 돼. 전부 멸실하고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을 때, 열었을 때 목적물 대의를 갖다가 행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이 건물 1억짜리가 있어요. 그럴 때게 이게 1억짜리가 있고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요게 전부 멸실이 돼야 돼. 전부. 이게 중요해요. 전부 멸실되고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어야 돼요. 지급을 쓸 때게 이 잔존물을 내가 취득하는 걸 갖다가 목적물 대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일부 손실을 봤어갖고, 이게 뭐 80% 손실을 봐가지고 쉽게 해서 내가 8천만 원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목적물 대의권 행사 못해요. 이럴 때는. 왜 그러냐면 내가 화재가 났었는데 이게 보험 1억짜리 가입했는데 이게 80%만 따고 나머지 20%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대의해가 버리면은 계약자 만약에 여기서 장사하고 있는데 요거 대의하고 가버리면 너 어떻게란 말이야. 나는 그러면 여기 20%만 이제 가져가는 거냐고. 그래서 이런 거 안 되고 전부 멸실돼야 돼요. 화재가 나왔고 1억짜리 싹 타버리고 완전히 잔존 싹 타버리고 전부 멸실되고 전부 손해를 봐야 돼요. 전부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보험금 1억을 다 지급했을 때게 대의가 항소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물 대의예요. 그 다음에 이 목적물 대의 행사는 뭐냐면 왜 행사하면 아까 대의 이제 왜 행사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는데, 요거 나머지 만약에 잔존 가치가 만약에 이것도 좀 화재는 80% 나긴 났는데 써먹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재나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계약자가 또 이득을 챙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거든요. 보험은
적극적인 이득을 안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상 회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의를 행사하는 거거든요. 자, 전부 멸시라고 보험금 전부 지급해야 돼요. 목적물 대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청구권 대의. 청구권 대의라는 것은, 청구권이라는 것은, 자, 요런 거요. 요런 거. 제3자가 손실을 입혔을 때, 3자한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요런 거요. 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1억짜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게, 이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 사고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거 제3자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거 건물 있는데,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자, 요거 해서 요거 80% 이거 1억짜리인데 80%가 타버려 가지고 8천만 원이 손해를 봤어요. 8천만 원이 손해를 봤으면은 이 보험회사가 일단 이 계약자한테 보험금은 줘요. 보험금을 주고 여기 제3자한테 보험회사가 이게 제3자한테 청구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다 여기다가 청구권 행사하는 거예요. 대의권 행사하는 거예요. 대의권 행사. 제3자한테 대의권 행사. 제3자한테 대의권 행사하는 게 청구권 대의거든요. 요거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손실이 봤을 때게 제3자, 그러니까 원래는 보험 가입 안 했다고 하더라도, 네가 화재를 내버렸잖아. 네가 냈으니까, 정말, 근데 옆집에서 이런 거, 불나가지고, 당신 때문에 옮겨 붙었어. 당신 손해배상해. 그러면 원래 계약자가 여기서 돈을 받으면 되는데,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이거 받고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고, 보험회사는 이 제3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전부 멸시는 안 돼도 돼요. 청구권 대의는, 목적물 대의는 전부 멸시라고 보험금 전부 지급해야 되는데, 청구권 대의는 일부 손실보다 청구권 대의 행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부 손실을 봤어도 보험금 주고 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니까 일부 손실보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전부 손실이 아니하거든요. 이거를 갖다 청구권 행사를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 손해본 부분만큼은 회사가 청구권이라고 팔아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제3자한테 받기 때문에 청구권 대의는 전부 멸시를 안 해도 된다. 전손이 아니도 돼요. 청구권 대의. 그게 중요해요. 전손 아니도 된다는 거. 이 3자한테 받으니까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걸 해소해 가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요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는 거니까, 이거 청구권 대의는 전부 멸시는 안 해도 된다. 자, 요렇게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청구권 대의. 목적물 대의와 청구권 대의는 그렇게 조금 알아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자, 보험자 대의 원칙의 세 가지 목적, 이것도 알아놓으셔야죠. 그 다음에 보험자 대의 세 가지 목적, 요것도 이렇게 써줘야 돼요. 보험자 대의 서술하시고 정의하고 종류하고 목적물 대의 청구권 써주고, 보험자 대의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쭉 써주시면 돼요. 그 있는데, 첫째, 피보험자가 동일한 손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제3자와 보험자로부터 이중보상을 받아 이득을 얻는 걸로 이중보상 방지하려. 이건 주로 이중보상 청구권 대의에서 제3자부터 받는 거예요. 이중보상 방지하려고 그러고, 보험자 대의권을 행사하기로서 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손실의 책임을 묻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청구권 대의 다 지금 청구권 대의 목적인데, 왜 그러냐면 이 제3자가 이쪽 손실을 입혔잖아요. 손실을 입혔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손실이라는 걸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 사람한테 그 돈을 안 받으면 이 사람은 책임을 안 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책임지는 목적이 있다. 요거 그 얘기고, 또 세 번째, 보험자 대의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책임 있는 손실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 보험자 대의를 행사하면 이건 다 거의 다 청구권 대의, 지금 보험자 대의 세 가지 목적은 청구권 대의 목적.
청구권 대의 목적 설명해 놓은 거예요. 청구권 대의 목적. 그래서 써놔요. 보험자 대의 세 가지 목적.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항상. 근데 나의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 안 올라가거든요. 이 제3자,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제3자가 내 자동차 딱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내가 피해를 봤으면은 내 거 보험료 한쪽 안 올라가거든요. 그 사람한테 손실을 주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조금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자 대의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피보험이익 원칙. 피보험이익의 원칙이라는데, 이것도 보면은, 첫째는 여러분들, 피보험이익 정의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 피보험 원칙에 대해서 서술하셔. 그러면 첫 번째 정의 써주고, 두 번째 정의 써주고, 그 다음에, 피보험이익 원칙의 세 가지 목적. 피보험이익. 세 가지 목적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이것도 중요해요. 시험에다 요건 앞에서 했던 거 지금 보험자 대위권이나 피보험 이익 원칙 더 중요성으로 따지면 피보험 이익 원칙이 더 중요해요. 이쪽에 있는데 실손보상의 원칙이나 피보험 이익 원칙이 더 중요하거든요. 중요성을 따지다 보면은 피보험 이익이라는 원칙에 대해 먼저 피보험 이익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피보험이익이 뭐냐?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가 보험자가 있어요. 보험자가 있으면 이게 보험자가 있어. 보험에 가입하려고 손해본 것 같은 게 재산이 있잖아요. 건물이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보험자가 있으면 피보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피보험 대상. 보험자가 아닌 거, 보험자가 있으면 반대되는 것이 피보험자거든요. 피보험 대상이 건물이거든요, 건물. 근데 건물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잖아요. 건물하고 계약은 체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 소유주가 피보험자가 되거든요. 피보험자. 그래서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해야지 건물하고는 못 오니까 원래 건물이 대상인데 보험에 그래서 요거 건물을 그러고 이거 건물하고 못 오고 피보험자하고 이걸 피보험자하고 하거든요. 이거 피보험자라는 것은 이거 건물 소유주를 말하거든요. 피보험자라는 거. 그러면은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피보험자 계약자가 이 건물에 대해서 계약자가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은 계약자가 이 건물에 대해서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이 건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예요. 경제적 이해관계예요. 경제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거든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건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갖다 피보험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려면은 내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여기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경제적 이해관계. 근데 만약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보험을 가입해놔요.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내 와이프가 이제 남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으면은 부인이 계약자로 해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서
그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것을 갖다 피보험 이익이 없는 거 막 다른 사람들 거 그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걸 막 대상으로 해서 나하고 아무도 관계도 없는 사람 거 막 보험을 막 가입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보험이 도박화돼 버리거든요. 이쪽에. 그런 도박화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피보험 이익이 있을 때만이 계약을 보험 가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피보험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쪽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다. 이 경제적 이해관계다. 이 건물이면 건물의 소유권이야, 소유권. 쉽게 얘기해서. 소유권이 있으면 나의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건물이 쭉 있으면은 나는 1층하고 1층, 2층, 3층, 4층이다. 1층, 2층만 내 거예요. 이 건물 중에서. 그러면 1층하고 2층만 내가 피보험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거면은. 이 건물은 1층, 2층이 내 거고 이 건물인데 3, 4층은 다른 사람이에요. 요거 경제적 이해관계라서 요거에 얼마냐? 이 두 개가 2억이다. 쉽게 얘기해서 건물 두 층이. 그러면 나는 이 건물 중에서 내가 2억 원의 피보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자, 나의 소유권이 이게 두 개니까 요렇게 피보험 이익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피보험 이익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이 그 세 가지 목적, 피보험 이익의 세 가지 목적은 첫째 도박화 방지다. 첫째, 피보험 이익 목적 32페이지 중간쯤 보면 피보험 이익의 첫째 목적은 도박화 방지다. 자, 내가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거를 막 보험에 가입해 놓으면은 그건 도박이거든요. 그거 가입해 놓고 누가 다시 3자가 막 사고 나고 그랬을 때 내가 막 어떤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그거 보험 가입해 놓으면 그 도박화 돼 버리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피보험이 있다. 그다음에 도덕적 이태를 감소시킨다. 도덕적 이태를 감소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피보험 이익이 있는 그 피보험 이익만큼 보험을 가입하고 손해났을 때 그만큼만 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일부러 사고 낼 이유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차피 보험을 그거 수리해야 되니까 수리해서 쓰느니 지금 있는 게 낫잖아요. 나으니까 그런 거 더 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내가 막 방치하고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덕적 이태를 감소한다는 거고, 세 번째, 피보험 손실 구매와 같으면 손실 크기 측정한다.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쓰는 발생 규모나 발생 크기, 손실 크기를 갖다 측정이 가능해 하거든요. 근데 피보험 이익이 손실 크기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이 건물이 있는데 이게 2억이에요, 2억.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의 소유권이 여기 내가 내 거고 이 건물이 내가 이거 피보험 이익이 나의 피보험 이익이 이게 2억인 거거든요. 2억. 그러면은 손실 났을 때 최대 보상액은 2억이 되는 거거든요. 이 피보험 이익은 손실의 크기, 위험의 크기를 측정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냥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게 2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피보험 이익이 있는 것만큼 내가 최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위험의 크기를 측정해 준다는 거. 자, 이게 손실 크기, 손실 났을 때게 이 사람은 2억의 손실이 난다. 위험의 크기를 측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까지 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 내용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 정리해서 객관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서술을 해야 돼요. 서술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해준 거 내가 또 이거 다 정리해서 파일로 옮겨주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대로 숙지해갖고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연습을 해서 시험에 나오면은 그대로 쭉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최대 선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최대 선의 원칙이라면 32페이지 보면, 자, 좀 읽어볼게요. 통상적인 상거래는 서로 거래 의사가 있으면 성사되는 것이지 자신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그러나 보험계약의 경우는 다르다. 보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미래지향자고 우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상과 모든 사실에 정직할 것이 요구된다.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 당사자에게 일반 계약보다 매우 높은 정직수가 선의 신뢰성 능력의 최대 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정보를 다 줘야 돼요. 계약자 입장에서. 이걸 고지 의무도 있고 통지 의무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 그래서 쌍방 간에 서로 신뢰하고 믿고 최대 선의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 후에 된도 그걸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최대 선의 원칙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여간 보험 가입하는데 최대 선이 뭐냐?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속여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정직하게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려주고. 자, 최대 선의 원칙을 유지하는 원리는, 최대 선의 원칙을 유지하는 원칙에는 뭐뭐가 있냐면은, 최대 선의 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은, 자, 고지가 있고, 자, 은폐가 있고, 담보가 있어요. 담보. 자, 요것 따라서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뭐. 고지. 자, 고지는, 자, 이거 최대선의 원칙은, 자, 페이지 33페이지 보면 최대선의 원칙은 고지, 은폐 및 담보 등의 원리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최대선의 원칙은 어떤 거에서 원칙이냐? 최대선의 원칙이라는 것만 둘이 쌍방간에 막 정말 정직원이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걸 유지하는 근간은 이 최대선의 원칙을 실행하는 방법에는 고지가 있고 은폐가 있고 담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런 건데, 고지. 자, 최대선의 원칙에서 고지. 자, 고지라는 것은, 이게 고지 의무가 있어요. 고지 의무. 계약 체결될 때에, 계약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회사에다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선의를 가지고 숨기면 안 되거든요. 요거 보편적으로 고지를 하는 형태는 청약서에다가 다 있어요. 청약할 때 청약서에다 이렇게 체크사항이 있거든요. 그걸 다 체크하고 하거든요. 그럼 회사에서 그 사람 선택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고지. 그래서 고지 또는 진술은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서 사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고지 의무예요. 사실대로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할증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다음에 보험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해제. 지금 여기 교과서 지금 33페이지 보는 게 조금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혼란스럽게 돼 있는데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고지 의무 위반하면은 해제할 수 있다. 해제. 근데 자, 보험 계약은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회사가 승낙을 하고, 자, 일회보험료를 납입해야 돼요. 일회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요렇게 돼 있어요. 청약을 하고 회사가 승낙을 하는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의사표시 해줘야 돼. 1개월 이내에 의사표시를 해줘야 돼.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낙된 걸로 이게 체결이 된 걸로 해요. 그리고 승낙이 됐으면 일회보험료 납입을 바로 해야 돼요. 일회보험료 납입을 해야
그때부터 보상을 해주거든요. 일회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으면은 그 보상을 안 해요. 사고가 나도. 일회보험료 납입을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회보험료는 납입을 하는 거, 승낙을 하는데 2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2개월 이내에 안 하면 해제를 해야지. 자, 여러분들 해제가 있고 해지가 있거든요. 해제는 원천적으로 원래부터 없었던 걸로 한 거예요. 원래부터 없었던 걸로. 없었던 걸로 하는 거거든요. 원래부터 없었던 걸로 하는 거.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장래. 장래에 대해서 해지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용어를 보면은 고지 의무와 위반다 했으면은 원래는 통상적인 계약은 이렇게 돼요. 보험료를 내고 청약을 하면서 일회보험료도 같이 돼요. 인수 심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다 심사해봐요. 심사하고 일회보험료를 같이 내버리거든요. 청약하면서 바로 승낙해주고 바로 체결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원래 지금 조금 일회보험료를 내버려서 해제라는 게가 안 되고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해지. 장래에 대해서만 효과가 미치거든요. 근데 여기 교재 해제로 돼 있으니까 해제로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중간쯤 보면 상법에 보험계약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라 부실한 고지를 한 때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3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놨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는 고지 의무 위반하면은 계약 체결 시점에 그런 고지 의무 위반을 했다는 건 청약을 하고 그 이후에 승낙하기 전에 알았다. 승낙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알았다. 그러면 해제를 해버리면 돼요. 근데 다 일회보험료 내고 나중에 알았다. 나중에 알았으면은 그걸 안 시점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3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지 의무, 고지. 그 다음에 하나 나오는 게 은폐라는 게 나와요. 은폐라는 게 뭐냐? 그냥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그냥, 고지하지 않고, 고의나 보험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숨기는 것을 말한다. 은폐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알고도 숨기다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숨겼다든가 그냥 숨기는 거예요. 그냥 이거 불리하니까. 이걸 은폐라고 그래요. 은폐했을 때 그 효과는 그 고지 의무 효과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담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담보라는 것이 돼 있는데, 이제 여기 좀 보면은 좀 복잡하게 담보 보증 한번 읽어볼게요. 보험계약 일부로서 피보험자가 진술한 사실이나 약속을 의미한다. 진술한 사실이나 약속. 그 다음에 담보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유지해서 계약자가 준수해야 할 조건이다. 그러니까 담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험 약관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해주잖아요. 요것들 그때 고지 의무하고 통지 의무 했던 거 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은 사실이라는 걸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담보 내용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실의 존재, 특정한 조건의 이행, 보험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상황의 존재 등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담보는 고지와 달리 계약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보험계약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위반하게 되면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관계없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담보라는 것은 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서로 약속한 내용이나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어떤 특별 조건, 보통 약관이 있고 특별 약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서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 서로 둘이 잘 지키자. 이렇게 약속해 놓은 것을 갖다 담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약속하는 거. 자, 그렇게 보면 되고, 담보는
자, 요거는 조금 알아놓으시죠. 담보 형태는 서로 약속을 해놓는데, 담보는 어떻게 했냐. 첫째, 담보는 사용 형태에 따라서 가지고 묵시담보와 명시담보가 있어요. 명시담보. 자, 묵시담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아무런 둘이 구두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묵시담보라고 하고, 명시담보라는 거 뭐냐면은, 문건으로 약속해놨다는 거예요, 서로. 문건으로 하는 것을, 명시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둘이 잘 지키자. 그래서 이제 서로 계약을 했으니까 보험 끝날 때까지 서로 잘 지키자. 통지 의무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통지 의무를 해야 된다. 그럼 약관에 있는 내용하고 만약에 특별 조건에서 특별 약관을 맺었으면은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지키자. 서로 약속을 해놨는데 그거를 묵시적으로 그냥 서로 구두로 서로 하는 것을 묵시담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건으로 해놓은 것을 갖다가 명시담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그리고 내용 특성에 따라서 뭐뭐 하냐면은 약속 보증과 긍정 보증이 있어요. 약속 보증과 긍정 보증인데, 약속 보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용 특성에 따라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전 기간에 통하여 전 기간에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약속 보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약속 보증하고 긍정 보증은 이거는 전 기간에 그쳐서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도록, 이거는 긍정 보증은 계약 체결 시점에 어떠한 특정한 조건,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갖다 긍정 보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약속 보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통보험 약관 있잖아요. 보통보험 약관 내용을 우리가 잘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약속 보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긍정 보증은 특별 약관 있잖아요. 특별 약관. 특별 약관에서 특별히 약속한 것을 잘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긍정 보증이라 한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해요. 담보라는 것은 뭐냐? 둘이 이제 약속한 것들 잘 지키자 이런 것을 담보라고 한다. 그래, 담보 갖다가 통지,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때에 담보의 종류라면 통지 의무, 일종의 통지 의무. 이염증과 통지 의무나 이염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다 통지해 줘야 되거든요. 요걸 담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담보는 사용 형태에 따라서 요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묵시적으로 그냥 서로 구두로 해놓는 거 있고 문서로 해놓는 거 갖다가 명시담보라고 한다. 내용 특성에 따라서 계약에서 보통보험약관에서 전부 다 보통보험약관에 정해진 것을 잘 이행하기로 한 것을 갖다 약속보증이라고 하고, 긍정보험이라는 특정한 조건이나 특정한 사실, 특별약관에서 담아놓은 것들을 잘 이행할 거다. 요런 거. 그래서 담보 형태는 통지 의무가 된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에 대해서 마무리할게요. 보험계약 법적 원칙 굉장히 중요해요. 실손보상 원칙 굉장히 중요하고, 피보험이익 원칙도 중요하고, 보험자 대위 원칙 굉장히 중요해요. 신성정 원칙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거 가로치기나 신의성 원칙을 지키는 방법은 고지나 진술, 은폐, 그 다음에 담보 형태로 한다. 그리고 그 내용 조금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